찾아온다. 31회 때는 이제 5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 그랬죠. 학개론 입장에서. 부동산 금융론. 네 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의의가 있죠. 기본 개념. 그래서 금융의 뭐 개념은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까 금융의 분류라든지 금융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 문제를 이제 냈을 때 잠깐 지문이 들어가죠. 근데 역시 이제 3대 테마가 있어요. 금융에는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은행에서 만나서 돈을 빌리죠. 그냥 들어가면 그냥 준비된 돈을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뭘 이렇게 따져요. 옆에 국민은행이 있어서 저도 자주 방문을 하는데 여름날은 자주 방문하죠. 시원하니까. 저기가 휴게실이 더워요. 그 안이. 더워가지고 그거 가면은 이제 시원하죠. 번호표를 한 100장 끓여놓고 땡땡땡땡 계속 번호가 소리가 들리죠. 그럼 계속 연번호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최근 5년 동안에 계산 문제 포함해서 계속 2문제씩은 출제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좀 드문 케이스였던 상황입니다. 주제가 저희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 협상하면은 기본적으로 정하는 게 있죠. 대출을 얼마 받을 것이냐,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상환을 해야 되죠. 금리를 정하죠. 금리는 우리 시험 수준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 상환 방법.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그 선택하신 이 대출 상품은 뭐 최장이 뭐 30년인데 그 안에서 몇 년을 선택하실래요? 이런 대출 기간, 금액, 금리, 상환 방법, 기간 정하는데 이제 기간은 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3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 대출금을 결정하는 게 올해 예상 문제였는데 이게 안 나왔죠. 대출금을 결정, 그리고 이제 금리적인 면이 나오고 상환 방법. 3가지가 아주 골고루 나오되 특히 상환 방법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금의 결정이 그동안에 좀 자주 나왔었습니다. 대출금 결정이 안 나온 배경이 아마 대출 심사 기준이 좀 복잡해지면서 출제자들이 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유동화제도. 유동화제도 올해 문제가 됐죠. 간단한 게 하나 나왔고 시험 범위를 벗어난 데서 하나 나와가지고 당황했던 주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유동화가 뭐라 그랬죠? 현금화. 그 현금이 아닌 자산을 비현금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비현금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모든 수단은 우리가 유동화라 그러고 이따 이 내용을 잠깐 그 시장 구조만 잠깐 언급해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 투자 신탁도 리츠라 그러는데 올해 나왔죠. 뭐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5개 질문 중에 3개는 기존 거 나왔고 2개 좀 애매모호한 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다 그럽니다. 근데 또 원리를 알면은 그냥 맞췄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3가지가 이제 3대 장점이다 보시고 이제 기타적인 사항 중에는 뭐 시사성 있는 문제라든지 금융공사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질구레한 것이 쭉 진행을 해요. 근데 이 3가지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올해 4개 중에서 유동화에서 2개, 리치에서 하나, 여기서 이제 3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빠지면서 여기서 2개가 나왔던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30회 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기타적인 상황은 뭐 요약집 나오면 거기 있는 거를 퉁친다든지 그냥 기출문제에 나온 수준만 보셔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끔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수험서도 없는 거니까 평소에 이제 그 경험칙이라는 게 있죠. 그동안에 이제 최소한 한 25년 정도는 생애주기를 갖추셨잖아요. 전부 다 30살 미만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험층에서 우러나시는 뭔가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때려 맞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다 하진 않고, 의의에 대한 논리하고,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하고 상환 방법, 유동화 시스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 방향성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 책에는 이제 85페이지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금융의 의미가 나왔죠. 금융은 또 양가를 1번에 첫 번째 나온 것처럼 금융이라는 것은 거기 나왔죠.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이야. 자금을 융통, 자금을 조달. 그 자금을 융통한다 그래서 줄여서 금융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금융론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용어를 볼게요. 용어에서 헷갈려하는 분이 계셔서 좀 대출자라는 표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대출자는 이제 누구를 말해요? 돈을 빌린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야? 동시에 나왔어요? 같은 단어인데 생각이 정반대 입장에서 했나요? 이게 지금 용어를 모르면은 똑같은 지문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답이 엉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지문 중에 실제로도 저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장기저리는 유리한 금융 조건이다 하면 이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장기란 건 뭔지 아시죠? 그 대출 상환 기간이 한 1000년. 그리고 이제 저리는 뭔지 아시죠? 저리는 연 이자율을 말하는 연 이자를 잡았을 때 저리 이자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연이자율이 한 0.00001%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유리한 금융 조건이다. OX. 이거는 무조건 X가 됩니다. 이렇게 장기저리는 만약에 불리한 금융 조건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무조건 X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험 지문으로서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다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장기저리는 유리한 금융 조건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 대출자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9월 달에도 질문 받는데 9월 달에 어떤 분이 인터넷상으로 질문하시면서 이 기출문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아니, 기출문제가 왜 틀려? 예상 문제도 아니고 기출문제 가지고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대출자는 돈을 빌린 사람인데 이거 유리한 거 아닙니까? 하시더라고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신청했다가 안 받아준 사례가 한 6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은 출전이 했는지 몰라도 스트레스 받았나 봐. 대출자 해놓고 가로치고 은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 중에서 대출자는 앞으로 시험 때까지 계속 아셔야 돼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다. 한자를 봐도 이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대출. 이게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신청했던 옛날에 저도 그분이 보여줘서 알았지만은 기자들이 쓴 신문 스크랩을 가지고 이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자들이 잘못 알고 쓴 거죠. 그렇죠? 우리 시험과는 정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을 빌린 사람은 차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자, 대출기간, 금융기간. 근데 대출자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때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대출자, 돈을 빌려준 사람, 은행, 그리고 반대적인 말로 차입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미리 여쭤봤던 건데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요 사이에 부채 서비스액이 있었죠. 근데 투자론에서는 거의 95% 이상이 출제원들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은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뎁 서비스.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제 투자론을 씁니다. 근데 투자론 파트를 출제해달라고 의뢰받은 출제원하고 전공이 다르니까 출제원마다 금융론을 출제 의뢰받은 사람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투자론은 거의 이렇게 내는데 금융론에서는 이 부분이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조금 괴롭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부채 서비스액은 이제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너무 오래전에 해가지고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렇죠? 원리금 상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지급액을 합한 거. 거기까지 마무리 지어야 돼요.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 합한 걸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금융론에서는 출제원들이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그동안에 나왔던 용어를 보면은 저당 지불액이다라고 출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자들의 성향이야.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월부액 또는 월부금으로 출제한 경우도 있어요. 계산 문제 조건으로 냈을 때. 그래서 이제 금융론은, 투자론은 이게 이제 거의 통일이 됐는데, 금융론은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모의고사 같은 걸 내드릴 때 요거를 중점으로 하다가 가끔 문제 용어를 틀어서 이걸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써서 문제를 이제 그 연습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용어적인 면에서의 이제 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 네 가지 용어가 다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를 이제 하시다 보면 접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출 원금이라는 거 아시죠? 대출 원금이 무슨 말이에요? 최초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그렇죠? 대출 원금. 같은 말로 뭐 저당 원금 또는 이제 융자 원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출 원금이란 이게 다 써요. 이게 일반적으로. 근데 대출 잔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건 무슨 말이야? 대출 원금 중에 기간 중에 상환하고 남은 돈, 앞으로 갚을 돈이죠. 대출 잔금 또는 이제 저당 잔금, 융자 잔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자체도 나중에 그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건 왜 그랬냐면은 이자액 때문에 그래요. 그 이자액을 계산해야 돼.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자액 계산할 때는 이제 이자율이 있죠. 여러분 금리 이게 질문하대. 지난주에 어떤 학원에서 그 어떤 책 보니까 금리로 돼 있던데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금리하고 이자율은 무슨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이제 이자율로 일반적으로 많이 써서 했는데 이제 금리로 돼 있던데 책은. 그래서 금리하고 이자율은 이제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자액을 구하려면은 이자율을 어디다가 적용해야 돼? 곱하기 해야 되죠? 그럼 대출 원금에다 적용해요? 대출 잔금에다 적용해요?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 원금에다가 이자율 적용하잖아요. 이놈들은 갚아도 이자가 변하지 않아. 30년 동안에 이자가 계속 똑같아요. 그 환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자액은 이자율을 항상 대출 잔액에다 적용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당연히 이따 계산 문제 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출 잔금에다 적용한다. 이런 용어적인 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위험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하신 적 있었죠? 위험이 무슨 뜻이죠? 언제 했는데요?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위험이라 그랬어요. 다만 이제 그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주체인 지분 입장에 논하다 보니까 실물 자산을 이제 운용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등장했던 우리 시험상에서의 투자론에서의 위험의 종류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공통적인 위험으로 인플레 위험. 사금법 유인이라는 것은 언제 있었어요? 뭐 이런 논리야. 근데 그거는 투자자, 지분 투자 입장이고 이제 은행 입장에서 논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고려되는 위험을 이제 저당 위험이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고려할까? 여러 가지, 이것도 만들기 나름인데, 나중에 이제 이 위험을 단독으로 내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큰 주제를 논하다 보면은 이 위험이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용어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은행은 돈을 빌려주죠? 빌려주면 기대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대출 기간이 있을 거야. 만약에 10년이다. 그럼 120개월 동안 갖겠죠? 월 상한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럼 다달이 저 사람이 기간마다 꾸준히 상한할 걸 기대하죠. 그렇게 기대했는데 뭐로 실현될까봐 걱정할까? 이게 다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들어올까봐 걱정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해죠.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 빌려준 돈을 기간마다 갚는 걸 원해요? 미리 갚는 걸 원해? 기간마다 갚는 거 원해. 미리 갚으면은 이제 이게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갚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그 위험이 조기상한 위험이야. 조기상한. 그 조기는 이제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라 미리.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간마다 꾸준히 갚을 걸 기대하는데 미리 갚을 거를 걱정하는 것, 실현될까 걱정하는 거를 조기상한 위험. 이 조기상한 위험은 보통 금리 하락 시기에 나타나죠. 하락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럼 은행들은 이걸 대비해야 안 해요. 대비해서 이제 뒤에서 저 금리할 때 논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수수료 등을 부과를 합니다. 조기상은 수수료가 엄청나죠. 조기상 수수료가 아마 대출 잔액의 한 1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거 있죠. 돈을 빌려주면은 은행들은 기대되는 게 저 사람이 이 만기까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걸 기대하죠. 근데 미리 갚는 것도 걱정되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못 갚을까봐 걱정돼. 못 갚는 걸로 실현될까봐.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죠. 채무불이행 위험이 이제 특히 금리적인 면에서, 물론 차입자 소득이 낮아진다든지 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금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금리가 보통 상승 시기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은행에 부담하는 위험이죠. 그러면 이걸 대비해야 안 해요? 대비하죠. 어떻게 대비해? 그래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담보 금융이 돼. 그 담보가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굉장히 부과시키죠. 어쨌든 이제 이런 조기상한 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 투자론에서 나오는 위험하고 개발론에 나오는 위험처럼 단독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지만은 이런 용어들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언급을 하는데, 근데 결국 이 내용들은 다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 기출문제를 전부 풀어보실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접하는데 이걸 자꾸 헷갈립니다. 이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대출자하고 차입자. 이게 구별을 잘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고 대출자는 차이는 돈을 빌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근데 그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한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그 개념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 개념을 통해서 밑에 금융의 구분이 있죠. 직접 금융하고 이제 간접 금융이 있고요. 그 부채 금융하고 지분 금융, 특히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아마 기본적인 의의상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주택 소비 금융하고 주택 개발 금융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86페이지 주택 소비 금융 개발 금융, 그리고 알아두기 돼 있죠. 그렇죠? 알아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세 가지 요소라고 나오는 요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로 오른쪽에 우리가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LTV라는 거하고 DSR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어차피 대출 부분을 다 신경을 안 썼어, 올해는. 그러면 이제 31일 때는 뭐 100%다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5년 동안 나왔던 것처럼 요 파트가 확률적으로 두 문제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